네, 연방사회보장국이요.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그 연금 같은 것, 그런 수혜금을 기존에는 10%씩 좀 나누어서 환수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제 100%한 번에 한꺼번에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뭐 소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계산을 좀 잘못해서 가끔은 조금 덜 보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좀 더 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보냈을 때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연방정부가 이거를 찾아내서 깨닫고 이걸 이만큼 더 갔으니까 이걸 다시 보내라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요거를 부담되니까 10%씩 나누어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10,000불이 잘못 갔든 20,000불이 잘못 갔든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싹 보내라. 이렇게 정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인들의 주의도 요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 수혜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 이제 오는 27일부터는 매월 수혜자들이 받는 체크에서 10%씩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하는 지금의 그 프로그램 대신에 한꺼번에 100%를 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요. 이 100% 과다 지급된 내용 그 액수 그거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게 수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보장급이 그 회수 금액을 개인이 매달 받는 그 금액에서 10%씩 계속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 환수, 분할 반납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회보장국이 원래에 있던 규정대로 뭐 없던 건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규정대로 일부 시니어들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일부터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지금 뭐 100불이 됐든 150불이 됐든 내가 받아야 하는 돈에서 그만큼 좀 더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00불이 왔는데 다음 달부터 2,600불씩 오면 좀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계산을 잘못해서 더 왔니? 이렇게 아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몇천 불, 심하면 뭐 10,000불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10,000를 더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합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저는 조금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은 시끄럽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드너 분이 오셨네요. 촬영하고 있는데 뭐 끊을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강행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사회보장국은요, 오는 27일부터는 초과 지급된 그 액수에 대해서 100% 한꺼번에 다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요, 27일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며칠 더 여유 있습니다. 27일 이전에 그렇게 초과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10%씩 나누어 봤는데, 이제 27일 이후에 그렇게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그게 100불이 됐든, 10,000불이 됐든 한꺼번에 환수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건 이제 SSI라고 하죠. 소위 이제 그 노인분들 받으실 때 우리는 이제 웰페어 하는데 그 웰페어에 관련된 초과 지급의 그 환수율은 100%가 아니라 지금처럼 10%씩 나누어서 받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액수가 쌓이면 한꺼번에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데 그런 당신은 뭐 $10,000를 토해내야 됩니다. 뭐 이런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 뭐 어필을 하거나 할 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800-772-1213 772-1213으로 전화해서 뭐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어필이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그렇게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10%씩 또는 15%씩 내면 모를까 100% 한꺼번에 낼 돈이 내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내란 말이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전화번호 800-772-1213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무슨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보내달라 그랬어? 니들이 잘못해놓고 왜 인제 와서 난리야? 뭐 이런 항소. 그런 거는 이제 www. 이제 웹사이트 SSA가 이제 소셜 연금 그 소셜 오피스잖아요. ssa.gov로 들어가서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제 어카운트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자, 트럼프 행정부가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사건 관련 문서의 기밀을 전부 해제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큰일 났습니다. 그 문서를 공개하면서 전직 의회 직원 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싸그리 같이 공개돼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 약속한 대로 기밀 문서의 내용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공개하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약속한 대로 전혀 삭제하지 않고 이거를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필터링 없이. 그래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당시에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의회 직원들의 어떤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소셜 넘버까지 싸그리 다 그대로 공개돼 버린 겁니다. 이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고 해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 JFK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몰랐던 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내용은 밝혀진 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큰 의미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상징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 뭐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좋았던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서가 그야말로 어떤 필터링도 없이 그저 내부 공개, 전부 공개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대책 없이 완전히 필터링 없이 다 공개가 돼버리면서 전직 의회 직원 200여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셜 넘버까지 완전히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이 문서에 그 등장한 전직 의회 직원들은 이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개인정보가 싹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원 도용이라든지 개인정보 도용, 심지어는 금융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다수 해당 직원들은요,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황급히 어제 아침에 막 동결하는 그런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트럼프 선거운동 때 그 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지프 디체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개인정보까지도 싹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의 개인정보가 다 공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조지프 디체노바라는 이 변호사, 이분은요 올해 80살이십니다. 그러니까 1963년 그때 10대 후반 그 정도 됐겠죠. 20대 19살 20살 뭐 됐겠죠. 그때 이제 의회 직원이었습니다. 20살, 22살인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5년 상원 외교위원회 업무를 맡았던 그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원들, 그리고 관계자 100여 명의 소셜 넘버, 또 출생지, 생년월일이 싹 다 공개됐고요. 더불어서 케네디 암살 사건에 조사한 그 하원 특별위원회 직원, 이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하원 특별위원회의 그 직원 100여 명의 소셜 넘버도 이 문서에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도합 200명의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중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다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고령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현재 연방정부 고위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외국 주재 미국 대사인 사람도 있고요. 또 국무부 고위 관리도 있고 정보기관의 연구원도 있고 저명한 법조인, 아까 그분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소셜 넘버, 개인정보가 싹 다 공개돼 버린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개인정보 공개 유출의 피해에 경중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개인정보 유출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경중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자, 국무부 관리로 일을 했던 전직 의회 한 직원은요, 금융 사기와 신원 도용을 내가 지금부터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라면서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뭐 이렇게까지 막 비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는지 현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작심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 이름, 내 전화번호, 심지어는 내 소셜 넘버까지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 버렸다면 뭐 정말 이건 뭐 민주공화 어떤 정파를 떠나서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냈던 메리 캘러헌이라는 사람은요. 소셜 넘버는 모든 사람에게 소위 왕국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이 소셜 넘버를 갖고 우리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혜택을 받을 때도 그렇고 나의 신분을 입증할 때도 그렇고 소셜 넘버 하나로 미국에 살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래서 소위 왕국의 열쇠 같은 건데 그 열쇠를 내 열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였습니다. 심지어 케네디 사건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싹 다 공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마크 제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제이드 변호사는 또 오늘 아침 이랬습니다. 내가 주장을 해왔던 지금까지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했던 그 문서 공개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것이었지 그런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전직 의회 직원들의 개인 소셜 넘버까지 공개한다라는 것은 정말 내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없다.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저는 또 이 외에도 추가적인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변 안전, 그리고 보복 위험. 저는 이런 것도 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분들이 뭐 고령이긴 하지만 거기에 관여됐던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또 그 가족들도 그 아직 뭐 잘 살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게 있기 때문에 그 문서에 포함된 개인들의 이름, 심지어 주소, 연락처 등이 공개되었다면 그들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 기밀 정보에 접근했던 그런 직원들은 특정 세력이나 또 특정 그 개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JFK 사건과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뭐 음모론도 있고 뭐 막 그랬어요. 또 조사하는 과정에 의해서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극과 극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개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변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개인정보보호법 그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뭘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불안하게 신변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면 뭘 하겠습니까? 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자, 연방정부 예산 아낀다고 수만 명씩 해고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거 소송당하면 결국 나라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뻔한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요, 이 피해자가 한 200명이라니까 1인당 뭐 한 10만 불씩만 보상을 해준다면 뭐 2천만 달러. 만일 사안이 심각하다면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더 보상을 해준다면 뭐 그보다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 보상해 주는 돈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돈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 기밀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를 어떤 보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소송이나 뭐 보상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한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려다가 좀 큰일 치르게 생겼습니다. 자,
통영산 굴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수입돼서 미국으로 들어온 일부 식품들에서 잇따라 지금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요. 미국 내 식품안전당국 FDA가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경상남도 통영에서 생산된 냉동 굴을 섭취한 일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서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보고됐다라면서 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회수하라 라면서 이제 리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국산 팽이버섯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되면서 보건당국 역시 즉각 리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그 LA에 본사를 둔 해산물 도매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매로 크게 대량으로 사다가 이제 미국 내 전국으로 유통을 하는 업체가 이제 LA에 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Cwin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Cwin이라는 대형 도매 업체가 유통한 냉동 반각굴, 반각굴이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반을 자른 거죠. 뭐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 냉동 반각굴을 섭취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다수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라고 FDA가 밝혔습니다. 이 FDA가 Cwin을 통해서 지난 10일부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이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FDA 따르면 이번 한국산 굴의 그 리콜 대상은요, 총 한 1000여 박스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에 수확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그런 굴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굴이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굴 하면 통영굴이죠. 근데 그 통영굴을 미국에서 맛볼 수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사서 드시고 냉동고에 집에 가서 냉장고에 얼리기도 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포장은요, 흰색 골판지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종이는 종이인데 조금 두꺼운 그런 종이 상자,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레이블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ozen Half Shell Oyster, 반 잘랐다. 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그리고 그 뒤에 패킹했다 할 때 144 카운트. 그러니까 144개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144 counts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통영에서 들어온 굴 절대 당분간 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심각한 판매 부진 상황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파격적인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 할인 조건을 보면요. 모델 3가 우선 그 가장 앞서 나와 있는데, 모델 3 구매자는 크레딧에 따라서 0% 이자율 프로모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이자죠, 무이자. 우선 한정된 기간 내에 모델 3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15% 이상의 계약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뭐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운페이 15%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최대 60개월 동안 무이자 파이낸싱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좋은 게 또 있죠. 여기에 이제 IRA, 연방정부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있잖아요. 그걸 $7,5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 $7,500의 일부를, 최대 $7,500니까 그 중에 얼마가 됐든 그 연방정부에서 받는 세액 공제 그 금액을 다운페이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자도 없이 60개월이니까 5년 동안만 천천히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어요.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죠. 세금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LA 지역을 제가 넣고 한번 해봤더니 테슬라 모델 3 그 프로모션 적용 시에 $4,000 다운 페이먼트 하면 6개월 무이자 파이낸싱으로 해서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매달 한 달에 얼마 내느냐? $540만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세금 더해지면 조금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요. 이제 $540, 한 달에 $540. 이건 이제 리즈가 아닙니다. 펄체싱입니다. 펄체싱. 그런데도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테슬라 혹시 어떤 분들은 요새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테슬라 파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를 사는 게 타고 다니는 게 좀 창피하고 싫다고 해서 나는 이
이 차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서 일하기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크레이지 되기 전에 샀던 겁니다. 뭐 이렇게 스티커를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여하튼 뭐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니까 일단 기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그 자산을 미국이 좀 가져오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전력과 유틸리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들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소유할게. 그리고 너희들한테 전기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반응했느냐?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다면요,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그리고 특히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에게 좀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딜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미국의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뭐 지형 지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요격하는 시스템이나 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에 속해 있으니까 유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협력을 하자라고 말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협의가 잘 진행된 것으로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에 왔을 때 백악관에서 막 어떤 기자가 당신은 정장 왜 안 입고 다녀? 정장이 있기를 한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쫓겨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상당히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백악관에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험악한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당히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딜을 하는, 뭐가 합의되진 않았지만 그 딜 얘기가 좀 많이 진전이 됐다라는 게 이제 후문입니다. 여하튼 우크라이나도 뭐 생존은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자,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실 그 러시아로부터 연일 날아들고 있는 이 공격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이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없으면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뭐 소유든 관리든 미국의 그 군사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악관은 불법 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서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이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추방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비행편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지금 당장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추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위헌적 행위다라는 지적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1부터 10까지 숫자를 넣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뭐 6? 아니면 7? 아니면 한 9? 이렇게 적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조사가 매년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1등하는 나라가 있죠? 네,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번에도 그 행복 점수에서 핀란드가 1등을 해서 8년 연속 핀란드가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행복 점수 7.736.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앞서 몇 점을 적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7점?
8점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1등입니다. 1등. 7.736이 1등 했어요. 자, 그리고 2등은 덴마크인데 2등, 3등, 2등은 덴마크, 3등 아이슬란드인데 다 7점대입니다. 그리고 4위 스웨덴.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 점수가 높더라고요. 자, 그럼 참고로 볼까요? 한국은 58위로 기록이 됐는데 58위는 작년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작년은 한국이 52위였는데 올해는 6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몇 등일까요? 미국은 24위입니다. 그런데 미국 24위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그때 이후로 미국의 24위라는 것은 역대 최저 순위입니다. 여러분 몇 점 하셨어요? 네. 7점 이상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영상 저와 함께하는 요 순간만, 요 한 30분 동안만큼은 7점, 8점대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아서 그야말로 굴욕을 겪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면서 도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에 도난 차량 상위 5개 모델의 1, 2, 3, 4, 5등이 다 현대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도난 건수가 올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도난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37%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도난율 1위는 현대차의 엘란트라, 2위는 현대차 소나타였고요. 5위가 기아 옵티마였습니다. 참고로 3위는 쉐비 실버라도, 4위는 혼다 어코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들이 이번 최근의 조사에서도 뭐 도난율 1등, 2등은 뭐 창피스럽게도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도난율은 그렇지만 도난된 피해 건수는 한 37%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이제 줄어들었냐를 분석해 보니까 현대차가 작년에 그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보급형 모델, 일반적인 도난이 많이 당하는 그 모델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취약 모델 차량의 경우에는 한 70%가 도난 방지 업데이트를 시켜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 기억하십니까? 유승준 씨가 지금 뭐 한국에 못 들어간 지도 한 22년, 23년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뭐 가수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 사니까 우리 미주 한인 출신 뭐 한국 가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미주 한인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무효를 요구하면서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변론 기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무효 소송에 변론 기일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유승준 씨는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고를 받았었죠. 한국에서 막 가수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현역 입영 통지서도 아니고 옛날 뭐 30년, 40년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방위병으로 가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통지서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연이 때문에 일단. 뭐 그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연이 있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때문에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에 와놓고 그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입영 통지서가 무의미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병역 기피자다, 배신자다,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지금 23년째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려고 했지만 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비자 발급을 해달라면서 몇 년 전에 1차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받은 그 법원에서는 결국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 거 아닌가?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어찌됐든 뭐 미주 한인이니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LA 총영사관에서 이런저런 그
법원에서 나온 그 판단과는 좀 별개로 다른 이런저런 추가적인 이유를 대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뭐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그 거부 사유도 사실은 뭐 위헌적인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그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소송을 냈는데 이번이 벌써 이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됩니다. 왜 그렇게 유승준 씨는 이제 뭐 별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한국 들어가려고 안달복달 하는 거죠?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은 뭐 조용히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굴수록 오히려 반발 여론은 더 커지고 반발 여론이 커지면 한국은 어떤 법리나 논리보다는 또 정서적인 여론적인 측면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가려고 애를 쓰는 만큼 반발도 커지고 그렇게 반발이 커지면 결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쉽지는 않을 터인데 왜 그렇게 자꾸 유승준 씨는 뭐 소송까지 제기하고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23년 동안 고국 방문을 못 해봤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요번에 유승준 씨의 행정소송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만일 여기서도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이번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를 안 줄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해서 과연 이번에는 결국 드디어 비자를 내어줄지 정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그저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